꿈속에서는 하나도 안 이상한 사건들이 막 벌쳐지거든요. 우리가 가위 눌린다라는 경험이 가끔 하잖아요. 꿈꿀 때의 실제 시간은 현실과 달리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죠. 꿈을 꿀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안녕하세요.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꿈속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꿈을 꿀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책을 읽어보면 뇌과학자들이 요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꿈을 꿀 때 우리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 부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 부근의 활성은 저하가 되거든요. 따라서 꿈을 꿀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다 보면 그런 경우 다들 하실 거예요. 꿈속에서는 하나도 안 이상한 사건들이 막 벌쳐지거든요. 근데 깨서 꿈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가 꿈꿀 땐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근의 활성이 저하돼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꿈을 꿀 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꿈은 시각적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뭐 냄새를 맡거나 그런 일은 많이 겪어보지는 않으시거든요. 대부분의 꿈은 시각적인 꿈인데요. 그래서 꿈꿀 때 사람의 뇌를 관찰해보면 이 뒤통수 부근에 시각피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활성은 늘어납니다. 바로 그거로 많은 꿈들이 시각적인 이유를 뇌과학 분야에서 시각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꿈을 꿀 때는 뇌로부터 근육으로 전달되는 운동신경을 전달하는 그 경로는 차단됩니다. 그래서 꿈꿀 때는 우리가 꿈속에서는 아무리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꿈꾸시다가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진 않죠. 근데 사실 이거는 꿈을 꿀 때 운동신경 경로가 차단되는 거는 상당히 생존에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조가 동굴에서 잠들었는데 밤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사자가 쫓아와서 도망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서 갑자기 들판을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런 선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기는 어려웠겠죠. 운동신경 경로는 차단됩니다. 운동신경 경로가 차단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꿈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특성이, 우리가 가위 눌린다라는 경험이 가끔 하잖아요. 가위 눌리는 게 뭔가 인식은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게 바로 운동신경 경로가 꿈꿀 때 많은 경우 차단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질문의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꿈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를까? 꿈꿀 때의 실제 시간은 아주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수면 주기를 렘수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렘수면이 지속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우리가 그걸 굉장히 긴 시간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많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고요. 한편 꿈을 꿀 때는 시간의 순서조차도 현실과 달리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나이든 모습을 꿈을 꾸다가 갑자기 시간이 역전돼서 어머님의 젊은 모습을 꿈꿀 수도 있거든요. 시간 순서가 실제에서 벌어졌던 것과 우리 뇌에서 꿈을 꿀 때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죠. 꿈을 꿀 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요. 우리 뇌가 시간을 경험할 때는 대개는 새로운 경험의 양으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처음 가보는 길을 따라서 식당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요. 식사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갈 때는 시간을 짧게 느끼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양이 처음 걷는 길에서는 많고 두 번째 걸을 땐 그 정보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걷는 길에 경험의 양이 많고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시간 지연 효과도 꿈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새로운 경험들이 이어지면 꿈에서 우리가 그걸 길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사실 질문은 꿈속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흐를까요? 인데요. 제가 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도 과학자들이 꿈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을 꾸면서 몸을 움직이는 경험, 그때는 오히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감각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면서 시간을 경험하는데요. 꿈속에선 근육을 꿈속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 운동의
인공에 의한 감각 경험이 들어오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이 뇌 정보 처리의 시간이 느려져서 결국 운동하는 꿈을 꿀 때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연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하자면 잘 모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면 우리가 여러 단위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단위가 어떻게 정해졌을까? 일단 긴 시간부터 시작할게요. 1년입니다. 1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1년은 고대 선조들도 1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알고 있었어요. 유심히 보면 해가 오늘 아침에 뜬 위치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위치가 조금씩 변합니다. 오래 관찰하면 한참 전에 해가 떴던 바로 그 위치에서 해가 다시 뜨는 날짜가 있을 텐데요. 똑같은 위치에서 해가 뜨는 그 날짜 사이의 간격을 재면 그게 약 360일이구나 라는 건 아주 오래전에 선조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1년이라고 부르죠. 1년을 우리가 한 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 얘기 정말 재밌어서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1년 한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 움직임으로 1년이 정의됐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해 한 번이란 뜻이거든요. 해가 한 번 뜨는 위치가 반복되는 시간의 길이가 1년인 거죠. 그 다음엔 1년보다 짧은 단위로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은 당연히 달의 모습이 반복되는 시간의 그 길이를 우리가 한 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을 한 달이라고 하는 거죠. 달이 한 번 반복되는 게 한 달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month라고 부르고요. 다른 영어로는 moon이잖아요. moon과 month가 사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달력을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을 한 달이라고 하고 둘 다 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달이 정말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달, 그 달, 천체로서의 달에 의미하고 시간의 길이인 한 달, 또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서도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달력을 왜 달력이라고 하는지, 한 달을 왜 한 달이라고 하는지가 사실은 그 의미가 똑같은 거죠.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1년 한 달, 그 다음엔 당연히 하루, 1일, 그 시간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1일은 당연히 아침에 해 뜨고 그 다음날 다시 해 뜰 때까지 1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루의 길이의 기준도 물론 해입니다. 자, 1년 한 달 하루, 그것보다 짧은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되겠네요. 1시간은 하루를 12시간 혹은 24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기억하시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24시간으로 나눴죠. 근데 왜 하필 12와 24 모두 다 12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1년은 약 360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약 30일이죠. 그럼 1년 안에 달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보면 약 12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1년을 12로 나누면 한 달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루라는 길이를 12로 나눈 시간의 단위를 우리 선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동양에선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눈 근원이 1년을 12달로 나눈 것과 비슷한 생각에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또 하나 12라는 숫자가 자주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대 바빌로니아에서의 60진법이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흥미롭게도 60진법을 이용했어요. 이 60진법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커다란 피자가 있는데요. 그 피자를 몇 명이서 나눠 먹고 싶어요. 그럼 피자를 몇 조각으로 내면 나눠 먹기가 쉬울까 생각하면 60조각으로 나누면 얼마든지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2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이 30조각씩 갖고 가면 돼요. 3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이 20조각씩 갖고 가면 돼요. 4명이라면 15조각씩. 그죠? 그래서 2, 3, 4, 5, 6까지 6명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주어진 양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60진법이 커다란 무언가를 똑같은 양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60진법이 아주 편리한 그 방법이 돼요. 그래서인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60진법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 60 다음에 편리한 숫자는 12도 괜찮습니다.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면 2명, 3명, 4명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되죠. 근데 10조각으로 나누면 3명이 못 나눠 먹어요. 그죠? 그래서 60진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작은 진법은 12진법인 거죠. 그래서 60진법, 12진법이 인류 여러 문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동양에서 60진법도 그게 있죠. 환갑이라는 것도 60진법이거든요. 60년을 기준으로 다시 반복되죠.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한 달, 하루, 1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단위가 1분입니다. 1시간을 60조각으로 나눈 거죠. 이거 영어 단어로 보고 제가 꽤 재밌었는데요.
있는데요. 1분을 1미닛 불러요. 이 미닛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똑같은 영어 철자 MINUT인데 이걸 우리가 마이누트라고도 읽습니다. 똑같은 철자인데 다르게 발음하면 마이누트의 의미는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1시간을 60조각으로 나눈 걸 1미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작은 조각으로 1시간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닛의 어원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1시간을 작은 60조각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1미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동양에서도 1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이 나눌 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분을 또 나누죠, 우리가. 1초입니다. 초는 영어로 세컨드거든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영어 단어에 세컨드가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 번째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왜 1초를 세컨드라고 할까? 이게 사실 똑같은 뜻입니다. 1시간을 한 번 작게 나눈 게 1분이에요. 미닛. 그 다음에 1미닛을 두 번째로 작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 나눴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두 번째라는 뜻과 1초를 세컨드라고 부르는 게 사실 세컨드가 갖고 있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기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살짝 얘기 안 하고 건너뛴 게 있어요. 그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은 도대체 근원이 뭘까?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다가 깨달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주일이. 이게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책에서 읽고 알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딱 하늘에 북박여 있는 것처럼 함께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공자의 논어에도 나옵니다. 논어에 위정이덕, 정치를 덕으로 해야 한다 라는 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건 마치 북극성이 딱 하늘에 고정돼 있고 온갖 별들이 그 주위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논어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회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모든 별들이 딱 하늘에 붙어서 함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매일매일 유심히 보니까 5개의 별들은 안 붙어 있어요. 딴 애들은 같이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요즘 행성이라고 부르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들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문명을 막론하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의 행성이 있다는 걸 모든 문화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5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태양과 달도 안 붙어 있죠. 별에. 그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움직여 다니는 천체가 딱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눈치를 채셨죠. 수메르 문명에서 7일로 이루어진 일주일을 생각한 것과 해,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이 별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생각하면 7개의 천체에서 일주일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 읽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이 일주일의 순서예요. 왜 하필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서로 돌아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메모하시면서 보는 게 좋은데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갖고 있었던 천체들의 그 순서가 사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체계를 보면 지구는 우주 중심에 딱 정지해 있고요. 지구로부터 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 7개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달입니다. 달 다음이 수성, 금성, 태양이고요. 그 다음이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순서를 거꾸로 매기면 토목, 화, 일, 금, 수, 월 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일주일의 순서가 정해지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자, 만약에 첫 번째 날에 1시가 토라는 천체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천체를 하나씩 옮겨가는 겁니다. 순서는 멀리서 가까운 쪽으로 적었던 토, 목, 화, 일, 금, 수, 월 그 순서로. 그러면 1시가 토면 2시는 목이에요. 3시는 화고 4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1시가 토면 거기다가 7을 더한 8시도 토입니다. 그렇죠? 한 번 반복됐으니까. 그러면 15시도 토예요. 그러면 또 7을 더하면 22시도 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23시는 뭘까요? 토목화 일금수월이니까 목이죠. 24시는 화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1시는 일이 되죠. 오늘 1시가 토로 시작하고 1시간 갈 때마다 토목화 일금수월을 순서대로 계속 붙여나가면 내일 1시는 일입니다. 따져보면 그 다음날 1시는 월이고요. 그 다음날 환수는 화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서를 수메르 문명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시간이 한 번 갈 때마다 토목화 일금수월 순서대로 한시마다 천체를 하나씩 배열하면 그날 한시가 어떤 천체의 이름으로 부여됐는지를 갖고 그날의 요일을 결정하면 그 순서가 월화수목금토일이 됩니다. 여러분 메모하셔서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시간은 생성되는 만물로 이루어진 강이다 라는 아주 멋진 표현도 있고요. 소설가죠. 루이스 보르헤스는 시간은 나를 흘려보내는 강물이지만 내가 바로 그 강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문장들 한번 하나씩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그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금 음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철학자죠. 메를로 퐁티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본 것을 슬쩍 강물에 던져 넣어서 흐름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저는 이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흐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메를로 퐁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을 시계 초침이 딸깍딸깍 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죠. 그 톨스토이 인생 독본에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뿐이다. 또 시간은 가장 큰 환상이다. 최고의 이성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은 유한한 존재, 우리죠. 유한한 존재에게 주어진 무한한 것의 작은 미분일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무한히 작은 현재뿐이다. 뭐 이런 굉장히 멋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잔 손택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요. 시간은 왜 존재하느냐?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말라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편 공간은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게 공간이다 라고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잖아요. 그건 항상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순간순간에 나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유한 것이라면 시간과 공간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한 경험과 어제 한 경험을 구별할 수 없고요. 공간이 없다면 나의 경험과 옆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겠죠.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꽤 좋아하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시간은 환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좀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붙여진 이야기가 점심시간은 2배로 그렇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흐른다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시간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김상욱 교수님이 시간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댓글 중에 아마 남성분인 것 같아요. 시간은 없다. 주변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시간이 없다고 그랬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시간 없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예.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증빙한 그런 재밌는 표현입니다. 시간은 과연 흐르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쓴 시간을 흐르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변화는 실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변화를 표현하는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편리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요. 시간은 화폐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돈. 우리는 화폐가 없어도 불편해서 그렇지 거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쌀 한 마리, 보리 2마리다. 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필요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물리학의 모든 법칙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물리학의 법칙도 가능하다.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카를로 로벨리는 우주에는 시간이라는 건 없다. 아주 강한 주장인 거죠. 그리고 과거와 미래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 주장의 근거를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특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측정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트럼프 카드를 들고 제가 막 섞으면은 막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섞이잖아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의 배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거에서 카드 2장을 꺼내서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마구마구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한 카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지수를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합니다. 그 다음 무질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누구 눈에 무질서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연구실은 진짜 어질러져 있다고 주장하세요. 제 눈에는 안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연구실을 방문한 사람의 눈에 무질서
무질서하다고 해서 저에게도 무질서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무질서한지 무질서하지 않은지는 누구의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물리학의 개념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엔트로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속성 같은 것을 칼로 로벨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질서하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무질서하지 않은 카드 배열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카드 더미를 막 섞었는데 카드의 순서가 원주율의 소수점 아래 110번째 자리 숫자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카드의 그 숫자들의 나열이 원주율의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질서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보는 사람의 눈에는 무질서해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카를로 로벨리는.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완벽한 미시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고 명백한 무한대의 시력으로 대상을 보질 않고 희밋하게 흐릿한 눈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거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오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입자들, 모든 물리적인 실체들의 완벽한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존재의 눈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 얘기는 그 존재의 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시간이 안 흐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카를로 로벨리 책을 보면서 해보게는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결론은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물리학의 긴 역사에서 시간은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카를로 로벨리 같은 물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우주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뭐 다들 아시듯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시간이 우주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흐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속성을 생각하면 이 시간의 흐름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어떤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요즘 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명백하진 않고요. 사실 카를로 로벨리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긴 하지만 솔직한 제 생각은 아직 물리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 카를로 로벨리 책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의 문장에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이다. 우리는 추억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다. 그리고 아주 거의 문학적인 물리학자 같지 않은 멋진 표현도 있는데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이분은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세상을 어떤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총체로 파악해요. 비트겐슈타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랑도 굉장히 비슷하죠.